딸아이가 절 보며 웃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친형의 글씨를 녹여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쓴 글씨로 나라의 책을 찍었고 그 글씨체로 만든 활자가 조선 팔도에 퍼져 있었는데 형은 그 활자를 불에 넣고 녹여버렸습니다. 녹은 쇳물 위로 다른 사람의 글씨를 새로 부어 넣은 뒤 동생의 책을 태웠습니다. 그림을 태우고 이름을 족보에서 긁어낸 다음 딸은 자기 부하의 종으로 넘겼습니다. 죽이고도 모자라 이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을 전부 밀어버렸는데 하나를 못 지웠습니다. 57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해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용, 훗날 안평대군이라 불리는 아이였고 한 살 위에는 형 이유가 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소원왕후의 배에서 나온 형제였고 한 살 차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나란히 걸음마를 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글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왕이 됐고 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같은 피, 같은 성, 한 살 차이. 이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73년 전 한양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세종에게 아들은 8이었습니다. 마지는 세자로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7은 대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7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둘이 있었는데 한 살 터울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었습니다. 형은 활을 잘 쐈고 동생은 붓을 잘 잡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눈이 어느 쪽을 더 오래 따라갔는지는 이후의 일들이 보여줍니다. 1430년 형 수양대군 13살, 동생 안평대군 12살에 둘이 나란히 왕실 자제를 교육하는 성균관 종학에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종학에 입학한 것은 조선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같은 해 12월 두 형제 모두 정일품 벼슬을 받았습니다. 나란히 들어가서 나란히 올라간 형제였습니다. 세종 앞에서 안평대군이 붓을 들면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기 비단 위를 지나갈 때마다 세종이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보았고 붓이 멈추면 그 글씨를 거두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활시위를 당기면 관역은 뚫렸지만 아버지가 그 관역을 벽에 걸지는 않았습니다. 1442년 세종이 직접 안평대군에게 당호를 지어주었습니다. 비해당,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쓴 비해당기에는 그날 안평대군이 머리를 숙여 절하면서 기뻐하고 놀라워했다는 대목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당호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숙주가 쓴 비해당 진찬에는 25살 안평대군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영특한 자태가 세상에 뛰어나고 기운은 높고 우람하다. 붓만 잡는 가녀린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만 20살에 함경도 회령 일대 북방 4개 진의 군사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었고 글과 칼, 양쪽 모두 쥘 수 있는 손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안평대군의 혼인은 그보다 앞선 일이었습니다. 11살에 혼례를 올린 안평대군은 인왕산 아래 수성궁의 자리를 잡았고 그 수성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왕실 학술기관인 지편전의 학사들이 드나들면서부터였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등 8명의 학자와 함께 비해당 48형 48 수의시를 지었고 왕자의 서재에 조선 최고의 머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안평대군의 글씨였습니다. 비단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고 사신들은 조선 파견을 서로 원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글씨를 부탁받으면 안평대군은 자리에 앉아 비단 위에 바로 휘둘러 적어 건넸는데 그 줄에 수양대군의 이름이 끼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인왕산 수성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안평대군은 백악산 서북쪽 산자락에 무게정사라는 별채를 지었고 그 안에 10,000권의 책을 들여놓았습니다.
남쪽 호수 위에는 담담정이라는 정자를 얹었고 밤이면 등불을 켜놓고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달이 뜨면 배를 띄웠습니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전부 옥이었고 글씨는 금리로 적었는데 진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기에 무게정사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무게정사에서 안평대군은 12경시를 짓고 소상팔경도 시첩을 엮어냈습니다. 서재 안에는 수백 점의 서화가 쌓여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내려온 것, 노국공주가 원나라에서 가져온 것, 안평대군이 직접 수집한 것까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조선 안에서 이만한 서화를 한 곳에 모아둔 사람은 왕을 포함해도 안평대군뿐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하나의 흠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맹부채를 바탕에 깔되 획이 더 유려하고 뼈대가 더 강건한 필체였고 지편전 학사들부터 지방관리들까지 안평대군의 서품을 쫓아 붓을 잡았습니다. 조선 초기 서예의 한 봉우리가 왕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봉우리가 높아질수록 한 살 위 형의 자리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수양대군은 조용했습니다. 불경 번역 사업에 이름을 올리고 승려들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바깥에서는 학문의 뜻을 둔 왕자로 보였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 주변에 붓을 든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 수양대군 주변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447년 4월 20일 새벽 안평대군이 꿈을 꾸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한 골짜기를 걷다가 안개 너머로 산봉우리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곧장 화원 안견을 불러 꿈에서 본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안견은 사흘 만에 비단 위에 가로 106cm, 세로 38.7cm의 산수화를 완성했습니다.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비단 끝에 자신의 발문을 직접 적어 넣은 뒤 22명에게 시를 부탁했습니다.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를 비롯해 지편전 학사 출신만 10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 22개가 한 장의 비단 위에 나란히 붓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 22명의 이름 뒤에는 각각의 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6년 뒤 철퇴에 머리가 깨져 죽고 성삼문과 박팽년은 거열령에 처해지고 이계는 장형을 받다 숨이 끊어집니다. 신숙주는 살아남아 안평대군의 글씨를 다른 사람의 것이라 둘러대게 되는데 같은 비단 위에 나란히 적힌 시를 쓴 손의 운명은 전부 달랐습니다. 이 명단이 수양대군의 눈에 들어갔을 때 보인 것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좌이정 정인지와 우이정 김종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성삼문과 박팽년은 지편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 비단을 펼쳐 들었을 때 눈앞에 놓인 것은 동생의 꿈이 아니라 동생을 중심으로 조선의 권력이 한 장의 비단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1450년 안평대군의 글씨체를 본떠 동활자가 주조되었습니다. 이름은 경호자, 안평대군 특유의 박력 있는 큰 글씨가 납과 구리 속에 그대로 살아남은 활자였습니다. 이 활자가 찍어낸 책이 관청과 서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조선 어디에서 책을 펼치든 안평대군의 필체가 종이 위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도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손에 들린 책의 글씨체가 동생의 것이었고 다음 장을 넘겨도 동생의 필획이었고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모든 책에 동생의 이름이 박혀 돌아다니는 세상이었고 수양대군은 그 책을 덮을 수는 있어도 그 글씨를 아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32년간 조선을 이끌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 맏아들 문종이 올라섰지만 문종의 몸은 이미 앓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정무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는 동안 안평대군은 형 문종을 도우면서 학문과 서화에 매달렸고 수양대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것은 12살짜리 아이 단종이었고 아이의 양쪽에 좌의정 김종서와 우의정 황보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평대군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과 어린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의 얼굴이 겹치기 시작했고 수양대군의 눈앞에는 대신과 동생이 하나로 묶인 연합이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경 번역 사업 뒤편에서 조용히 사람을 모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과거에 번번이 떨어져 벼슬길이 막혀있던 사람이었는데 수양대군의 야심을 알아보고 스스로 찾아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수양대군 곁에 붙는 순간부터 안평대군의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안평대군은 아직 그 시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안평대군을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한다. 김종서와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 말이 오가는 동안 안평대군은 무게정사에 앉아 바두가를 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살생부가 쓰이고 한쪽에서 바둑이 놓이는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평양까지 형을 마중 나가려 했는데 대간이 막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은사로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형제가 만나는 것 자체를 조정이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예법을 들먹였지만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453년 1월 안평대군의 둘째 아들 이우량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방 안에서 아들의 숨이 끊어졌고 안평대군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수양대군 쪽에서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인 4월 아내 정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아내와 7년에서 8년간 얼굴을 보지 않았고 장례식에 안평대군도 아들 이우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왕자의 아내가 죽었는데 일반 백성이 죽은 것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즈음 불사를 중단했습니다. 사찰에 지극히 정성을 들였지만 아버지 세종이 죽고 어머니 소호나무가 죽고 형 문종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이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불사가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를 접은 손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올가미가 한 뼘씩 좁혀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의 장래의 얼굴을 내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빈 방에 앉아있는 왕자를 향해 바깥에서는 칼이 갈리고 있었고 안평대군의 손에는 여전히 붓만 들려 있었습니다. 무게정사에 오던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찾아오던 얼굴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쯤이야 그럴 수 있었지만 이튿날도 오지 않았고 사흘이 지나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빈자리를 보았을 것이고 빈자리는 하나에서 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제 밤 바둑을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둑알을 집어 올리던 손가락이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앉던 자리에는 방석만 놓여 있었습니다. 등불은 켜져 있었고 바둑판 위에는 어젯밤의 돌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양 영접이 막혔을 때도 사람이 빠질 때마다 느꼈을 것이고 바깥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왕자의 감각이 놓쳤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지 않았고 도성을 떠나지도 않은 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 쪽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빠지는 곳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같은 도성 안에 있었고 무게정사에서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갑옷이 쌓이고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살생부가 완성된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이름 위에 줄이 그어진 종이 한 장이 수양대군의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음력 10월 9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갑옷 매는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왔고 마당에 늘어선 사람들의 발밑에서 자갈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시각 안평대군의 집에서는 불이 꺼지고 있었는데 같은 도성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전쟁을 준비하고 한쪽은 잠자리에 드는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마지막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둘째 아들도 잃은 집이었고 무게정사에 오던 사람들은 하나둘 얼굴을 감춘 뒤였습니다. 35해를 살아온 왕자가 텅 빈 방에서 눈을 감았고 그 눈이 다시 떠졌을 때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음력 10월 10일 밤 한양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칼이 집 안까지 들어왔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안평대군의 집 앞에도 군사가 섰습니다. 횃불이 담장 위로 흔들렸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 군사가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고 대문 밖에 늘어선 사람들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붓을 잡던 손으로 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날 밤 안평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안평대군은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종의 아들에서 조선의 원흉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측이 내놓은 죄목에는 양어머니와의 간통이 들어 있었고 증거라 할 만한 것은 수양대군 쪽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뿐이었습니다. 10월 15일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안평대군의 목을 베라는 내용이었고 다음 날 16일에 또 한 통이 올라왔지만 요구는 같았습니다. 붓을 잡고 시를 쓰고 꿈을 그림으로 옮기던 사람이 사흘 만에 조선의 원흉이 되어 있었습니다. 22명이 시를 적어주던 비단과 목을 베라는 상소가 같은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화도 안평대군이 한양을 떠나는 길 위에 무게정사가 남았고 비예당이 남았고 수성궁이 남았습니다. 만권의 책과 수백 점의 서화와 옥 바둑판이 그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안평대군의 등 뒤에서 한양의 지붕들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닿은 안평대군은 다시 밀려났습니다. 교동도 강화도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수성궁으로, 수성궁에서 무게정사로, 무게정사에서 강화도로,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왕자의 세계가 한 뼘씩 좁아지더니 끝에는 방 한 칸이 남았는데 만권의 책이 있던 사람의 마지막 공간이 섬 위의 방 한 칸이었습니다. 유배 8째 날이었습니다. 교동도에 배 한 척이 닿았고 배에서 내린 사람은 왕명을 집행하는 의금부 관리 이순백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사약이 담긴 사발이었습니다. 35살 세종이 이름을 지어주고 당호를 내려주던 아들에게 형이 보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발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그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종 앞에서 붓을 들던 손이었고 명나라 사신에게 비단 위에 글씨를 휘둘러 적어주던 손이었고 목류도 원도 끝에 발문을 적어넣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마지막으로 쥔 것은 붓이 아니라 사약 사발이었습니다. 이순백이 사발을 건넸고 안평대군이 받았고 교동도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평대군이 죽은 지 7일 뒤인 10월 25일 수양대군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안평대군의 집과 이현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라는 명령이었는데 수양대군은 그것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명령에 붙은 말은 짧았습니다. 괴상한 글과 작품, 세종이 벽에 걸어두었던 아들의 글씨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만권의 책이 타기 시작했고 종이가 말려 올라가면서 글자들이 일그러졌습니다. 수백 점의 서화가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비단 위에 먹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글씨들, 노국공주가 원나라에서 품고 건너온 두루마리들, 안평대군이 평생에 걸쳐 한 점씩 모은 것들이 한밤 사이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 밤의 불길은 새벽이 되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고 아침 햇살 아래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터와 재뿐이었습니다. 훗날 학자들이 이 밤을 두고 문화적 재앙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 수양대군은 그 제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세조가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경호자 활자를 녹이는 것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체로 만든 활자를 불에 넣었고 녹아내린 쇳물 위에 강희안이라는 다른 사람의 글씨를 새로 새겨 넣었습니다. 의뢰자라는 이름이 붙은 새 활자였습니다. 쇳물 속에서 안평대군의 획이 풀려나갔습니다. 조선 팔도의 책에 박혀있던 그 필체가 녹아서 형태를 잃었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분놀림이 들어앉았습니다. 동생의 글씨를 형이 녹여서 다른 글씨로 덮어 쓴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쇳물이 굳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불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긁혀 나갔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정리한 선원계보에서 안평대군 세 글자가 지워졌고 신부는 서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의 8 아들 가운데 셋째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었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아들의 이름을 형이 긁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우직이 진도로 끌려갔습니다. 유배지에서 사사 명령이 내려왔고 안평대군의 핏줄 가운데 살아있는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의령 남씨와 손자 오대는 관비로 떨어져 관청의 마당을 쓸고 관복을 빨았습니다. 왕자의 며느리가 종이 되어 빨래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딸 무심이 권람의 집으로 넘겨졌습니다. 권람은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급습한 그 밤,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그 밤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왕자의 딸이 아버지를 죽인 자의 부하에게 종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공주의 혈통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무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부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왕자의 딸에게 이보다 잔인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무심이 그 집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아침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밤에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을 그 날들은 한 장의 종이 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 창녕성 씨가 경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안평대군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세종의 다른 후궁이었을 뿐 안평대군의 이름이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한양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1457년에 풀려나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뒤로 이 여인의 이름은 조선의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과 이름이 닿은 사람, 피가 닿은 사람, 집이 닿은 사람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끊었고 며느리를 관비로 만든 뒤 딸을 종으로 넘기고 양어머니를 귀양 보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는 자국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조는 43명에게 정난공신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 명단 안에 권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안평대군의 딸을 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을 세운 대가로 적의 딸을 나누어 가진 것이었고 세조는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인 자에게 상을 주고 죽은 자의 딸을 상의 일부로 넘긴 밤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이 닿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세종 영릉 신도비에 새겨진 전서와 시몬 묘표에 새겨진 예서는 안평대군의 손에서 나온 글씨였는데 활자는 녹일 수 있어도 돌에 파인 글씨는 녹일 수 없었습니다. 쇳물로 만든 글씨는 쇳물로 돌아갔지만 돌 위에 새긴 글씨는 세조가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예겸이 조선에 왔을 때 안평대군의 글씨를 찾았습니다. 이미 활자가 녹고 책이 타버린 뒤였지만 안평대군의 필체를 기억하는 사람은 국경 너머에도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그 글씨는 강희안의 것이라고. 몽유도원도에 나란히 시를 적었던 사람이 죽은 벗의 글씨를 다른 사람의 것이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글씨를 사신에게 내주라 명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책을 태워놓고서 외국 사신 앞에서는 그 글씨를 선물로 내민 것이었습니다. 지웠다면서 지우지 않은 것인지, 지우려 했지만 지울 수 없었던 것인지, 세조는 그 글씨를 사신의 손에 쥐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의 흔적을 지우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35해 동안 쌓아올린 글씨와 책과 그림과 사람이 1년 안에 재와 쇳물과 빈 자리가 되었는데, 세종의 셋째 아들이 조선에 존재했다는 흔적이 거의 전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거의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하나가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견이 사흘 만에 그린 비단 위의 산수와 22명의 시, 안평대군이 직접 쓴 발문이 고스란히 남은 채 세조의 불길을 피해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책은 타고 활자는 녹고 족보는 긁혔는데 비단 한 장이 573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몽유도 원도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글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붓끝이 비단 위에 남아 있었고 성산문의 획이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퇴의 머리가 깨진 사람의 손끝, 거열형의 사지가 찢긴 사람의 손끝, 장영을 받다 숨이 끊어진 사람의 손끝이 비단 위에서는 여전히 멈추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진숙주의 글씨도 같은 비단 위에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를 강의안의 것이라 둘러댄 사람의 붓끝이 죽은 자들의 글씨 옆에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1447년 그 봄날에는 모두가 같은 편이었고 누가 배신하고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랐던 시절의 글씨가 한 장의 비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두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편에는 부드러운 토산이 이어지는 현실의 산하가 펼쳐져 있었고 오른편에는 기이한 암산 사이로 복숭아꽃이 만개한 도원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도원 안에는 집도 길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는데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세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력도 형제도 살생부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붓을 잡고 시를 쓰고 꿈을 꾸던 사람이 꿈속에서 찾아간 곳은 복숭아꽃만 피어있는 빈 골짜기였고 31살의 왕자가 꿈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에는 바둑판도 등불도 시를 적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몽유도 원도가 조선 땅에서 사라진 것은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왜군의 손에 바다를 건넌 비단이었고 그 비단이 일본 땅에 닿은 뒤로는 세조의 불길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은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몽유도 원도는 일본 델리대학 도서관 안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위 가로 106cm, 세로 38.7cm, 573년 전 안견의 붓이 지나간 자리가 아직 그 위에 남아있고 안평대군이 직접 적은 발문의 먹빛이 바래지 않은 채 비단 끝에 붙어 있습니다. 294년이 흘렀습니다. 1747년 영조가 안평대군의 이름을 선원계보에 다시 올렸는데 세조가 긁어낸 이름이 영조의 손에 의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2년 뒤인 1759년에는 장소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 지워진 이름이 돌아오기까지 거의 300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안평대군은 조선의 어떤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8 아들을 나열하면 셋째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직접 당호를 지어준 아들이 300년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복관이 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만 권의 책은 이미 재가 된 지 300년이었고 경호자 활자는 쇳물이 된 지 300년이었고 수백 점의 서화는 연기가 된 지 300년이었습니다. 딸 무심은 권람의 집으로 들어간 뒤 조선 어디에서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에게 남은 것은 셋이었습니다. 세종 영릉 신도비와 시몬 묘표 위에 새겨진 돌 위에 글씨 몇 자, 바다를 건너간 비단 위에 그림 한 장, 그리고 300년 만에 되돌아온 이름, 35해를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을 꾼 것은
1447년 4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핀 골짜기를 걷다가 잠에서 깨어난 왕자가 화원을 불러 꿈을 이야기하던 그 새벽이었고, 안평대군이 죽은 것은 1453년 음력 10월 18일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사약을 받기까지 6년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22명이 비단 앞에 모여 시를 적어주었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이 나란히 붓을 들었고 좌의정과 우의정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6년 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교동도의 방 한 칸에 사약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의금부 관리 이순백 단 한 명이었습니다. 22명이 시를 적던 봄날의 무게정사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옥 바두갈이 놓여 있었고 달빛 아래 배가 떠 있었습니다. 교동도의 방 한 칸에는 사발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등불과 사발이 같은 사람의 인생 안에 있었던 두 장면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살생부도 없었고 형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붓을 들고 꿈을 이야기하던 31살의 왕자는 그로부터 6년 뒤 섬 위의 방 한 칸에서 사발을 들어 올렸고 그 사발을 내려놓았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몽유도원도 속 복숭아꽃은 573년째 피어 있습니다. 비단 위에 꽃이 분시들지 않았고 안견의 붓이 지나간 삼봉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2명의 글씨가 바래지 않은 채 비단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꽃을 꿈꾼 사람의 이름만 300년간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1년 안에 동생의 모든 것을 밀어버렸습니다. 쇳물로 활자를 지우고 불길로 서재를 삼킨 뒤 족보에서 이름을 긁어내고 가족을 사방으로 흩어놓았지만 비단 한 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573년이 지난 지금 세조가 손대지 못한 그 비단 위에서 안평대군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세상에 남긴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에 앉지 못했고 군사를 거느리지 못했고 칼을 한 번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꿈 하나와 그 꿈을 옮긴 비단 한 장이었고 그것을 지우려 한 사람은 왕좌와 군사와 칼을 전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활자를 불에 넣어 녹이고 서재를 잿더미로 만든 뒤 족보를 긁어내고 딸을 종으로 넘기는 데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573년이 지난 지금 칼을 든 사람의 이름 앞에는 늘 동생의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지우려 했던 사람이 지운 사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델리대학 도서관 안 유리 너머로 비단 한 장이 누워 있습니다. 가로 106cm, 세로 38.7cm, 573년 전 안견의 붓이 지나간 자리 위에 복숭아꽃이 아직 피어 있고 22명의 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비단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글씨를 녹인 형도, 책을 태운 불길도, 이름을 긁어낸 손도 이 비단 앞에서는 멈추었는데 꿈을 꾼 사람은 사라졌지만 꿈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447년 4월 20일 새벽 31살의 왕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원을 불렀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 있었다고, 삼봉우리가 안개 너머로 솟아 있었다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비단 위에 남았고 비단이 바다를 건넜고 573년이 지난 지금까지 꽃은 지지 않았습니다. 꿈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